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해외취업센터입니다. 일본 전문가와의 라이브 토크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설명회는 우리 공단과 코트라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1년도 상반기 화상 면접 주간과 연계하여 진행되는 두 번째 월드잡 토크 콘서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유다솜 주임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일본 전문가와의 라이브 토크 순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본 국가 소개를 비롯하여 취업 비자 등 일본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50분간 듣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작성해 주신 질문지 중 가장 질문이 많았던 사항들에 대해 15분간 다뤄볼 예정이며 이후 마지막 20분간은 실시간 채팅 Q&A 시간을 가져보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 시작에 앞서 정부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단계, 정보 제공, 해외 취업 연수, 해외 취업 알선, 취업 후 지원으로 나누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해외 취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을 위해 현재 진행하는 것과 같은 해외 취업 설명회와 영문 이력서 작성법 등 해외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해외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통합 정보 사이트인 월드잡 플러스 운영을 통해 해외 취업, 인턴, 봉사 등 해외 진출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 직종별로 어학과 직무 교육을 제공하여 취업까지 연계 지원하는 K무브 스쿨이라는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채용 박람회 또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해외 구인 기업을 발굴하여 월드잡 플러스의 구인 공고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월드잡 플러스에서는 한국산업인력뿐만 아니라 코트라, 무역협회, 일선기관 등 여러 기관들이 함께 구인 공고를 등록하고 있어 다양한 구인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 및 장기 군속을 위해서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 플러스를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우리 공단에서는 현재 서울과 부산, 군산, 통영, 국내 4개 도시의 해외 취업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추가 정보를 희망하신다면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해외 취업과 관련하여 보다 더 장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우선 오늘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국가별 취업 A to Z 일본 지역에 관련해서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간단히 진행할게요. 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해외 취업에 관해서 정보 수집을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일본 취업에 이미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주로 여러분의 관심사인 코로나하의 일본 일자리 동향과 해외 취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울러 비자의 기본 정보에 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우선 제 소개고요. 네. 저는 김혜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파소나라는 일본 기업의 글로벌 사업본부에 재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일본 기업이 그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전에는 코트라 오사카 무역관에서 K무브 담당으로서 일본 내 한국 기업에 이제 재직해서 간사이 지역의 대기업, 중소기업과 그 한국 인재를 매칭시키는 업무를 한 4년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셨던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사카 현지 한국 취업 박람회도 개최를 해봤고요. 네, 그 전에는 우선 일본에 어떻게 취업을 하게 됐냐면은 저는 이제 일본에서 대학을 나온 케이스인데요.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서 이때가 제가 좀 나이가 많은데 이때가 이제 취업 빙하기의 끝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일본 학생들도 취업이 잘 안 되는 시기여서 같은 그 학과 일본인 친구들도 한 100개 넘는 기업에 엔트리를 해서 내정을 받는 그런 때였는데요.
한국은 그 가을 이후가 그 시즌인데 일본은 봄이 그 3월에서 4월 정도가 그 기업 취업 활동 시기가 굉장히 활발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봄에 일본 취업을 한번 해보고 정 안 되면은 한국에 가을 취업을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운 좋게 그 여름에 그 내정을 받아서 그 일지망 기업이라서 딱 그거 하나 받고서 취업 활동을 접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좋아하는 거는 여행. 그래서 일본이 47개 도도 부연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 37개는 가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개 정도 현이 남았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외출을 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언제 이 나머지 10개의 현에 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선 일본의 그 일자리 환경을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일본 전체 개요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다 아시겠지만 한국과 일본을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은 우선은 잠깐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인구는 약 2.5배, 국토는 약 3.7배, GDP는 약 3배,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약 1.2배, 그 다음에 GDP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2%, 일본은 0.7%로 일본은 약간 경제적으로는 이제 성숙한 네, 경제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은 약간 아직도 그 성장해 나가는 추세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GDP를 보시다시피 약 1.2배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래서 거의 경제적으로는 비슷하고 약간 일본이 물가가 비싼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의 일자리 환경을 보려면 현재 인구와 앞으로의 고연령 사회에 대해서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현재 일본은 약 1억 2,600만 명, 네, 약 1,000명의 인구인데 이 중 28%가 65세 이상으로 생산층이 한 15세부터 64세를 생산층이라고 보는데요. 중학교 졸업한 이후에 이제 분들이죠. 이 생산 연령층이 약 2명이 고연령자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고연령화가 그 심화되어서 약 40년 후인 2065년에는 생산층 1.3명이 고연령자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저출산화이긴 하지만 일본이 조금 더 이게 빠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본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를 한번 보면은 작년 10월 현재 최신 자료인데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 수는 10만 명, 네, 172만 명, 네, 명으로 과거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고요. 증가율은 작년에 비해서 약 4%대예요. 전년도에는 13.6%로 증가를 했는데 보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둔화됐지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서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취업을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징적으로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 수 1위가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인을 제치고 베트남의 근로자가 제1위로 지금 되었습니다. 한국은 4%로 작년 대비 약간 줄었어요. 2포인트 감소해서 지금 한 4%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산업별 외국인 근로자를 보시면은 외국인 노동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은 제조업으로 29.1%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 그 다음에 도소매업 순입니다. 네, 그 옆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특히 그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은 전년 대비 13.4포인트 감소해서 제일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11.7포인트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도 영향이 있어서 11.6% 감소했습니다. 근데 도소매업은 가장 영향이 그래도 적었던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그 근로자라는 말 대신에 노도샤, 그래서 노동자라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무슨 그 블루칼라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단어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하는 단어의 차이.
그 다음에 일본 내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 구조를 조금 볼게요. 그러시면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현재 외국인 인구의 연령 구조는 이 빨간 선이 외국인이고 파란 선이 일본인인데요. 외국인을 보시면은 이 15세에서 64세 비율 중에 굉장히 20에서 24세, 20에서 39세층이 높아요. 그래서 건강하고 생산력이 굉장히 높은 연령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별 연령 구조를 보면은 대학교 졸업 후에 취업을 한 청년층이 25세부터 34세가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가공업이라든지 소매업 숙박업에서는 좀 적은 24세 이하의 분들도 많이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본 취업에 있어서 연령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약 35세 기준으로 취업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일본의 비자 정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일본의 비자 종류는 크게 4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하나는 신분에 의거한 재료 자격으로 영주자, 일본계 교포 등 각 분야에서 취료 자격의 활동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 기술적 분야의 재료 자격은 우리가 많이 취득을 하는 기진코쿠라고 하죠. 기진코쿠, 기술, 기주츠, 인문지식, 국제업무 이렇게 기진코쿠의 비자를 넣은 경영기술연구, 국제업무 통틀어서 이쪽 전문적 기술적 분야의 재료 자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외 활동으로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할 때 신청을 할 수 있는 일주일 28시간 이내에 보수를 받는 활동으로 규정된 자격 외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활동으로는 유학생의 졸업 후에 취업 활동, 그 다음에 배우 복지사 후보 등이 취득을 할 수 있는 취로 자격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업이 가능한 재료 자격 중에 활동 제한이 있는 것은 이렇게 외교, 공용, 교수, 예술, 보도, 고도 전문직, 그 다음에 기진코쿠라고 보통 하는 기술, 인문지식, 국제 업무, 그 다음에 법률, 회계 업무, 의료 연구, 교육 경영, 기업 내 정근, 개호, 흥행, 기능, 기능 시스템, 특정 기능. 이게 이제 보통 이 중에서 우리 취업하실 때는 기진코쿠랑 그 다음에 특정 기능을 취득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신분의 지위에 의거한 재료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주권자, 정주권자, 그 다음에 영주권자 배우자, 일본에 있는 배우자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치료가 불가능한 재료 자격 중에 유학이라든지 연수, 가족 체제가 있는데 이거는 특정 활동 허가를 취득할 시에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취로 자격을 보면 크게 업무 내용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능 시스템, 특정 기능과 그 다음에 약간 포괄적으로 업무 규정을 설정하고 있는 특정 활동, 그 다음에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로 나뉘어집니다. 특정 기능 비자는 2019년도에 새로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이거는 일손이 부족한 전기전자라든지 개호, 조선, 선박, 자동차 관련 이런 사업에서 사람의 일손을 해외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금 더 비자를 완화시킨 특정 기능을 1호, 2호로 신설을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장 한 5년 정도로 연장이 가능하고 4개월, 6개월, 그 다음에 12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5년 이상 거주를 할 시에는 특정 활동이나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 비자로 변경을 하셔야지 5년 이후에 근무가 가능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특정 활동 46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유학을 한 다음에 취업 활동을 남아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주는 그런 비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통 그 코로나 전에는 1년,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한데 1년까지 연장을 해줬다가 현재는 취업 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서 1년 반까지, 18개월까지 보통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2019년 5월에 이제 공표가 된 제도인데요. 지금까지 그 외국인이 취업했을 때 기술 입문 지식 국제 업무로는 규정이 되지 않으면은 뭔가 취업이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든가 슈퍼, 음식점이라든지 그 제조업의 현장 업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는 비자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특정활동 46호를 지정을 하면서 그런 서비스업 개념에서의 취업이 조금 수월하게 비자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격을 보시면은 기능 실습, 특정 기능, 특정 활동, 입문 지식, 기술 입문 지식 국제 업무 비자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면 일본어 능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 높아지고요. 좀 특이한 게 특정 활동 46호의 경우에는 N1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일본어 그 능력이 그 1급을 쏘지 않자 이렇게.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통상 받는 이 비자에 관해서는 비즈니스 레벨, 보통 이거는 이제 규정은 없는데 보통 N3에서 N1 정도가 많이 이제 취업을 하실 때 이제 소지하시는 일본어 능력이시고, N2에서 N1 정도가 그 어느 정도 화이트 컬러에서 일을 하실 때 소요되는 그 기업 내 일본어의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직 가능 여부는 기능 실습은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네, 일본인과 동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 활동, 그다음에 기술 입문, 국제 업무는 다 동일합니다. 네. 그다음에 학력에 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학력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게 4년제 그 기술 입문 지식 국제 업무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대상이긴 하나, 그 일본에서 대학교나 그 전문대학이나 단기대학을 나오신 분, 또는 그 해외에서 단기대학 졸업자도 허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아예 뭐 불가능하다 이건 아닌데 정말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자 취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단기대학자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대신 신청을 했을 때 그 4대졸자에 비교하면은 거의 정말 바늘구멍에 뚫기 정도로 가끔 나오는 그런 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본 취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기업이 외국 인재를 채용하는 이유는 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라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손 부족인 부분도 많지만 그 A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그 자국민과 그다음에 외국인 인재가 지원을 해왔을 때 외국인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굉장히 우수한 분일 경우에는 국적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본인을 떨어뜨리고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일손 부족이라서 일본은 외국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국적 가리지 않고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사내 활성화를 염두를 두고 매년 일정 수를 채용하는 기업도 있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기업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말씀해 드릴게요. 네. 글로벌 인재를 이제 채용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보통 그 국내, 좀 전에 말씀드린 국내 해외를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그 유명 기업이나 대기업, 그다음에 뭐 대다수의 기업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채용 방법을 조금 보자면 신졸 일괄 채용이 많아요. 그다음에 기졸 행무는 채용 확률이 조금 낮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인과 동일한 선고 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굉장히 큰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서는 간혹
그 선고 형식의 테스트를 영어로 볼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일본어로 바로 그 다른 일본인과 유학생들과 똑같은 선고 형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 과정도 전부 다 하면은 한 4회에서 5회 정도로 긴 편이고, 그다음 필기 시험, 그다음에 인적성 시험 또 필수로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직무일 경우의 채용. 호텔이라든지 인바운드,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한 대응이 필요한 업무는 그 연간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선고 과정은 한 평균 3회 정도. 그다음에 필기 시험은 인적성 진단이 많고 가끔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기업마다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업에 맞춰서 따라서 꼭 이렇다라고 규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선 부족 또는 수요가 많은 분야의 채용. IT업. 최근에는 이 IT업이 이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 복지, 푸드 관련. 그 다음에 편의점, 컨비니언스 스토어 관련. 소매 서비스업이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채용 방법은 그것 또한 그러니까 연간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이 많고, 그 다음에 취업비자가 취직 가능한 회사인가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기업이 과거에 그 글로벌 인재 채용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면은 문제가 없지만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작고, 그 다음에 해외 취업이라든가 그 글로벌 인재 취업이 처음인 경우라든가 별로 없는 경우, 그다음에 좀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가끔 이런 기업이 있어요. 우리 외국인 채용해본 적 있어. 그런데 그 외국인이 일본인 배우자의 자격으로 일본에 있었던 경우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뭔가 일본인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 비자 취득에 관해서는 거의 신규 취득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취업이라든가 유학생 채용을 한 적이 있는 기업인가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실제로 내정을 주고 입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기업도 놀라고, 그다음에 취업자도 놀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2019년부터 4월부터 신규 재력 자격 특성활동 비자가 도입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네. 그다음에 일본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의 기업 문화는 우선 잘 아시다시피 그 신졸, 일괄 채용, 연공서열, 종신고용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지만 그 지금 일본 취업 시장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1년도 4월부터는 그 신존 일괄 채용을 그 폐지한다는 그 경단련의 그 공표도 있었는데 약간 과도기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도요타사는 이제 종신고용제를 폐지한다는 선언도 하긴 했는데요. 아직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그 신졸 일괄 채용이라든가 그 연공서열, 그다음에 종신고용제를 아직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미 유럽과 일본의 차이점으로는 그 일본은 멤버십 채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직책별 스텝을 밟아 나가시고 마지막에 정년이 되면은 퇴직을 하는. 그래서 약간 그 회사는 하나의 가족이거나 그 회사에 대한 로열티, 애사 정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종래 그 고용 형태에서 약간 조부 같다라고 하죠. 얘네 그 일본의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잡형, 네, 잡형식 채용으로 바뀌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멤버십 형식 채용보다 약간 조부 같다 채용을 많이 선호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일본의 취업 활동과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통 잘 아시다시피 스케줄을 보시면은 캐달랜의 요청에 의해서 보통 3월부터 기업의 채용 활동이 스타트를 해서 10월에 내정식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이 중에
거의 내정을 주고 있는 기업이 그 봄 시즌에 채용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요 3, 4개월간의 모든 활동을 끝내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네. 엔트리도 3월부터 받고 있다고 하고 엔트리 시트 이력서 접수도 3월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실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실제로 표면상은 3월부터 기업 설명을 하고 엔트리를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10월 이후에 전년도 10월 이후에는 약간 무슨 좌담회 기업의 무슨 오비 오지 세미나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다음 동영상 기업 설명의 동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이 홍보 활동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트리를 받고 엔트리 시트 이력서 접수를 3월에 한다고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이 사전에는 그 구직자 여러분들이 기업과의 어느 정도 컨택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그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기업도 어느 정도 기업 그 학생분들에게 취업자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거의 빠르게 2달 내라든가 한 달 내에 내정을 주는 기업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벤처 기업을 보시면은 여기는 더 빨라요. 네, 인턴십을 전년도 가을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정도 3월 이후로 계속 주고 있어요. 그 기타 벤처 기업 중에 라고 써놓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은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선고를 세팅을 해놓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외작의 기업 잊고 있었지만 그 외작의 기업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한 전년도 10월에 3학년 때죠. 그러니까 3학년 때 이미 선고가 거의 막바지에 다 있고 그다음에 내정도 연도 말에 거의 다 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턴십이 그 여름방학 동안 시작하는 인턴십은 3학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선고 과정을 보시면은 어비 방문, 인턴십 등 있고 기업 설명회가 있고 엔트리가 있고 필기, 웹 테스트가 있고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면접이나 3차 면접, 그 다음에 적성 검사를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정을 주는 이런 진행 방식으로 선고가 진행됩니다. 네. 다음 보시면은 일본 대학의 3학년생들의 이제 취업활동 스케줄을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우리들은 그 3학년생이 아니지만 이 일본인 그 학생들이 어떻게 취업 활동을 하는지 스케줄을 한번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작성을 해봤어요. 네. 우선 보면은 3학년 중반 정도, 6개월, 중반도 아니죠. 4월에 그 학기가 시작하니까 학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그 6월이면은 취업 활동을 시작합니다. 리꾸나비, 마이나비 등에서 정보가 오픈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 분석 및 업계, 기업 연구를 시작해요. 그다음에 8월, 9월 이렇게 여름방학이 되면은 3학년 대상 인턴십에 참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9월이 되면은 인턴십 참가 후에 오비오지와의 만남을 통한 기업 연구 심화 이렇게 써놨는데 뭐 오비오지와 만나지 않아도 어쨌든 괜찮았던 기업에 대해서 계속 조금 쫓아가면서 정보를 많이 취득을 해요. 그다음에 10월이 되면은 이제 외작의 기업 선고가 시작이 되며 외작의 기업 및 에는 이제 면접 연습을 겸해서 엔트리를 해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1월이 되면은 이제 동기 인턴십이 다시 시작이 돼요. 3월에 그 지망을 엔트리를 해야 되니까 막바지에 다시 한번 인턴십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그 기업 분위기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참가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본격 개시죠.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1지망의 기업의 선고가 오픈이 되고 여기서부터 설명회 참가 및 엔트리 시트 제출, 그 다음에 조기 선고를 시작한 기업은 이미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스케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보시면은 일본인과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활동 시기를 조금 조사한 그 자료가 있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요 하늘색이 일본인 학생이고요. 요 진한 파란색이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보시면 6월에 일본인 학생들은 취업 활동을 대다수 이제 스타트를 하고 쭉 이어지고 있는데 유학생들은 4학년 4월달 자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요. 3월, 4월 이렇게. 네. 그 일본 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활동도 그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그 작년 코로나 감염 확산에 따라서 기업 설명회가 많이 중지가 되는 등 취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유학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대학교도 많이 연락을 하고 있는데 관사이 지역에서 굉장히 그 유학생들이 많이 재학을 하고 있는 그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한 100 몇 명 정도가 그 4학년 취업자, 졸업자로 그 일본 취업을 지망하는 학생들 한 100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월 달까지 한 50%? 그 정도도 아마 취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캐리어 센터에서. 보통 그 학교의 경우는 굉장히 그 유명한 학교고 굉장히 그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로 취업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때 한 50%, 60% 이렇게 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취업을 이제 단념을 하고 귀국을 한 여학생의 케이스도 많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게 그 준비하는 기간이 일본인 학생과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생에 비해서 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취업 활동의 스타트가 느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느리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만큼 그 일본인 학생은 뭐 기업 연구라든가 자기 분석이라든가 이력서라든가 그 기업에 대해서 연구할 만한 시간이 굉장히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을 채용의 특징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좀 이렇게 좀 느리다라든가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라든지라는 말씀만 계속 드려가지고 조금 제가 가을 채용의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9월 이후에는 가을 채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기업에 이제 플러스는 뭐냐면요, 내정을 주고 싶어 해요. 이게 충원을 해야 되는 인원이 그 채용 그 팀에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입사자는 뭐 30명을 뽑아야 해. 그런데 봄에는 한 10 몇 명밖에 못 뽑았어. 그러면은 가을에는 나머지 10 몇 명을 더 뽑아야 되겠죠. 라든지. 대신에 조금 더 어려워진 게 뭐냐면은 채용 인원수가 봄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그 채용하고자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 명확한 그 이미지가 조금 더 굳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난이도가 높아지는 상반기보다는 높아진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대기업의 채용 시기와 그 겹치지 않은 채용으로 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이 가을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도전하실 때 하반기에 그 채용 시즌도 너무 난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셔서 좋은 기업에 엔트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5월이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한 직종에 대해서 2019년도 자료를 조금 뽑아봤습니다. 보시면은 비제조업에서는 IT, 소프트웨어 관련, 그다음에 국내 영어 관련, 기획 마케팅 관련이 높았고요. 그다음에 제조업 쪽에서는 연구개발, 설계 관련, 생산 제조, 사무 관리 관련 이렇게 유학생이 취업한 직종, 상위 직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평균 채용 인원은 2.48명 정도.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1.85명, 그다음에 대기업은 2.77명 정도로 규모가 클수록 외국인 유학생의 채용 인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제조업으로는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 인원의 약 3% 내외를 그 해외 글로벌 인재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기업 말씀을 종종 들었고요. 그래서 한 3%대, 많으면 3%대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도 취업시장 지금 현황인데요. 4월 1일 현재를 보시면은 내정률은 지금 38%를 넘었습니다. 전년도는 34.7%를 3.5% 상회를 하고 있고, 이공계는 40%를 넘는 내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취업시장이 어려움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정을 수락해서 취업활동을 종료한 경우는 전체의 약 10% 정도만 수락을 하고 종료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내정 후에도 취업활동을 지속 중이십니다. 보통 제일 찜찜한 기업이라든지 한 두세 개 정도 내정을 받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해서 그 신졸로 들어가는 회사를 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한 명당 평균 엔트리 기업 수는 2.44개.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취업률이 이건데요. 조금 보이시나요? 네, 이게 한 2020년 4월 당시가 최고조를 찍어서 내정률이 98%였어요. 대학교 졸업자의 내정률은 98%, 거의 100%에 가깝게 모든 분이 취업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2020년 4월이라서 작년에 코로나였는데 왜 이렇게 높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거는 뭐냐면은 2020년도 4월에 입사하신 분들은 19년도에 취업 활동을 하시고 뽑히신 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4월 기준이 98% 굉장히 높았고요. 이게 마지막에 지금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보시면은 많이 그래프가 그 하향선을 찍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내정률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낮아졌냐면은 그 리만 쇼크를 여파로 2010년도가 굉장히 여기서 꾹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여기 때가 가장 많이 저하돼서 7.4% 포인트가 낮아졌는데, 그 다음으로 작년이 굉장히 영향이 있었대요. 7포인트 정도 이때 낮아졌어요. 네, 하지만 올해는 향상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2022년도 취업시장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정을 35% 정도 나왔다라고 했는데, 어느 곳에서 어느 산업 분야가 내정을 주고 있는가를 보시면은 정보 처리 업계, 소프트웨어가 31.7%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은 건설, 주택, 부동산, 그 다음에 조사, 컨설턴트, 전문점, 기타 서비스 순으로 내정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정을 받은 사원수, 기업 규모를 보자면은 대기업이 한 40%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 대기업은 그 코로나의 영향에도 흔들림 없이 채용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 문과계도 이공계도 전부 다 정보 처리 소프트웨어, 게임 소프트 관련으로 내정률이 높다. 네. 네. 그 다음에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인재 채용할 때 중요시하는 국가조사 결과라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유학생이 아닌 해외 대학을 졸업한 글로벌 인재, 그러니까 현지 인재 채용할 시 그 주요 국가 주시하는 국가 그 의견 조사고요. 1위는 동남아시아, 2위는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은 3위, 그 다음에 대만이 4위, 5위는 인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시아권의 니즈가 높습니다. 네. 동남아시아라는 건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 동남아시아 진출로 많이 이제 시프트를 하고 있어서 기업이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인재를 좀 채용하고 하고 있는 그 흥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학생 채용 실적이 있는 국가는 1위가 중국, 그다음에 2위가 동남아시아, 3위가 한국 23%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도도 높고, 그다음에 나라별로 봤을 때 굉장히 채용을 희망하는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인재 채용할 시에 기업이 보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원하는 자질로는 그 어문계, 문과, 이과 통틀어서 일본어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1, 2위로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과의 경우는 뭐 신뢰성, 그 다음에 이과의 경우는 뭐 풍부한 발상, 그 다음에 전문 지식 이렇게 상위권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능력이 여기 있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능력이 13위.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영어 능력이 15위. 이렇게. 그렇게 그 영어 능력에 관해서는 희망하는 높이가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그 해외 영업이라든가 뭔가 영어를 써야 되는 그런 직종에 관해서는 또 틀리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어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내정자에게 원하는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네, 일본 기업이 외국인 유학생 내정할 때 원하는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레벨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것이 네이티브 레벨, 그다음에 비즈니스 상급, 그다음 비즈니스 중급, 초급, 일상회화 거의 요구하지 않는 건 거의 없지요. 문과, 이과 보시면은 문과 쪽이 그 이과에 비해서 조금 더 기업의 요구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1급 제가 보기에는 죄송해요. 좀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요 비즈니스 상급이 일본어 1급에 맞먹는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비즈니스 중급 정도가 N2 정도. 네이티브 레벨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자료는 실은 내정할 때 원하는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레벨 자료인데요. 실은 요거 다음에 입사 후에 원하는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레벨도 있었어요. 거기를 보면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네이티브 레벨의 그 퍼센티지도 높아지고 일본어 상급에 대해서 또 높아지고 입사할 때는 이 정도면 되는데 입사 후에는 점점 더 요구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채용 시에 JLT의 입사 기준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이제 답변인데 뭐 20.7%가 그 N1 정도, 그 다음에 26%가 N2 정도, 그 다음에 여기 7.9가 N3, 그 다음이 N4, 그 다음에 기준이 없음. 의외로 없다고 하시는 기업도 많으세요. 그런데 없다고 하셔도 진짜 없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딱히 그 급수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요 44.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일본어 능력은 알겠는데 그 일본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굉장히 이제 난감해 하시거나 저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일본이 그 하이 컨텍스트 문화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주목되고 있는 게 하이 컨텍스트, 로우 컨텍스트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건데요. 일본은 그 고맥락 문화, 하이 컨텍스트 문화로서 이 컨텍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기반이 되는 그 언어, 공통의 지식, 체험, 가치관, 로직, 기호성을 뜻하고 이 하이 컨텍스트 문화에서는 서로의 의도를 짐작해서 의사가 통하는 환경.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거를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짐작해서 잘 알아듣는 능력치가 요구되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서 적용이 될 경우에는 지시 내용의 파악이라던가 상사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 다음에 회의 시간에 서로 말하는 내용 파악, 그 다음에 분위기 파악 등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보다 잘 알아듣는 사람의 능력치가 따라 굉장히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미 유럽은 그 로우 컨텍스트 문화라고 말을 하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1번이래요. 네. 그래서
약간 애매한 표현을 선호한다던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그 질의응답에 직접적으로 꼬치꼬치 이렇게 따져붙지 않아도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앞으로 면접을 보실 때 기업이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이 무슨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가 그 다음에 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그 면접에서도 우선 요구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취 능력이라든지 이해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일본 기업이 해외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자사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기업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대학교의 합동기업에 출전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인재 소개 서비스, 아웃소싱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다. 그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내 인맥. 회사에 아는 사람이 아름아름 물어물어 무슨 나라에 인재를 원해 했을 때 나 아는 사람 있어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한다던가. 약간 약간 소극적인 홍보라든가 소극적인 모집 방식을 취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좀 게임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양극화됐는데요. 어떤 기업에 관해서는 다른 기업에 관해서는 그 해외 지역 정보 사이트에 게재를 하거나 그다음에 해외 대학에서 직접 개최하는 설명회 출전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현지 재단 법인을 통해서 채용을 하거나 대학 내 리크루팅을 실시를 하거나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월드잡상의 그 구인표에 관해서도 일본 기업 안에서는 좀 해외 취업을 활발히 하는 기업으로 해외 취업 정보 사이트에 게재하는 이런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대다수의 기업인 경우는 외국인 채용을 하고 있고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우리 자사 홈페이지에 그렇게 게재를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소극적인 기업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해서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찾느냐에 대해서 제가 활용 사이트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종합형 현지 취업 정보 사이트가 크게 한 3가지 정도 있고요. 제일 큰 게 마이나비, 리꾸나비. 여기가 이제 마이나비가 1위, 그다음에 리꾸나비가 2위고 거의 대부분의 그 채용 정보는 마이나비, 리꾸나비, 요 캐리스타 요 3군데면 거의 90% 이상이 게재를 하고 있고 여기 없는 기업들은 자사의 홈페이지만 단에 국한해서 거기만 채용 정보를 올려놓은 기업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곳인가는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아사가쿠나비라는 거는 중견 중소기업의 그 조금 강한 서치 사이트라서 중견 중소기업 게재가 한 80% 이상이에요. 그래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중견기업을 네라떼이루를 지원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유행하고 있는 사이트가 뭐냐면은 스카우트 형식 채용 사이트인데 여기는 그 본인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런 이력서 같은 것을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은 기업에서 오퍼가 오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큰 게 오화복스, 그 다음에 기미스카. 이렇게 해서 신줄 채용이라도 내 자신을 어필하고 기업에서 컨택이 올 수 있도록 이력서를 업로드해 놓으시면은 그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해요. 외국인 특화 사이트, 저희 이제 파소나도 그런데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으로 합동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분들은 기본적으로 외국인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들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걸로는 CFN 캐리어 포럼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영어권 글로벌 인재 채용이 굉장히 특화된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 영어 인재라든가 그 일본인이 해외 유학가 있을 때 다시 귀국하고 싶을 때는
이쪽으로 많이 정보를 찾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많은 지원이 가득 있는 곳이 월드잡 플러스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취업을 위한 우리나라 최대 사이트, 지원 사이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선곡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자기 분석, 기업 업계 분석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수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망 동기에는 왜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왜 이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가를 중점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기업 설명회나 인턴십은 요즘은 인턴십도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설명회나 세미나 인턴십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서 온라인으로 많이 변경이 되거나 참가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준비는 하루라도 빨리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움직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기업 발굴에서부터 서칭에서부터 엔트리까지 우선은 많이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력서 탈락, 면접 탈락 등 예를 들어서 특정 부분에서 계속 탈락이 이어질 경우에는 오찌꼬마나이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지 마시고 외부의 조언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어디가 문제점인지 조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좀 받거나 월드잡에서 실시하는 그런 코칭 관련해서의 프로그램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 아직도 매너라는 게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기본 매너라든가 그다음 질의응답 매너, 인사하는 방법 등 이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똑같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상이라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BDS 1번어 사용을 노력하는 그런 모습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얘기가 많죠? 네, 그 다음에 장기 근속 여부. 입사 후에 성장 이미지를 어필할 수 있도록 커리어 플랜을 지원하시기 전에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정을 받고 일본에 오셔서 어떻게 내 자신이 성장해 나가고 여기서 살아남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캐리어 플랜을 본인만의 한 5년, 10년, 3년, 5년, 10년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이 색갖고 일본 취업을 하고 나서도 단기에 끝나지 않고 귀국하지 않고 여기서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해외 취업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Q&A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사전에 설명회 신청 시에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질문 중에 가장 많이 해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 졸업 후 공백이 있을 경우에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어떻게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오는 질문 정말 딱 잘 추려내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선 공백이 있을 경우 취업을 준비를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공백을 공백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이 노력이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졸업을 하고 지금 한 3년이 지났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다. 근데 그 3년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일본어 공부를 해서 그 기간 동안 일본어를 자격증을 땄다던가 아니면은 무엇을 도전을 했다던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니면은 일본 취업을 위해서 했는데 내정을 받았는데 잘 안 돼서 뭔가 비자가 안 나와서 이러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이 공백으로 보이지 않기 위한 이력서 작성, 지원 동기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일본 취업 시장에서 나이는 얼만큼 중요할까요?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제가 그 세미나 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일본 내의 그 외국인 근로자의 나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보시면은 34세 이상으로는 굉장히 그래프가 뚝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약간 30이 넘어가면 30이 넘어가면은 특히 34세 이후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은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지 한국과 어떤 점이 가장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 기업마다 인재상이 다 틀려요. 네, 그렇긴 한데 한국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때는 약간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다음에 아그레시브라고 하는데 굉장히 활동적이고 진취적이다. 약간 이런 평가를 굉장히 좋게 보고 그것을 위해서 한국인들 특히 채용을 해서 만족도가 높다라고 대답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이라든가 약간 밝은 모습이라든가 열심히 하는 모습 이런 점이 굉장히 일본의 약간 조용한 학생분들보다는 약간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일본 자소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이거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코칭도 많이 해봤는데 한국 그 해외 취업 코칭도 좀 해봤는데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는 왜 일본에 취업하고 싶은가는 아니고요. 나는 왜 이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가? 일본의 이 기업에 도전하고 있는가를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점을 굉장히 본인 어필을 위해서 그 공통 포맷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 공통 포맷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기업에 대한 그 내용은 정말 한 줄 정도밖에 안 써져 있고 나머지는 내가 얼마나 우수한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써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한 50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내용을 꼭 쓰시고 될 수 있으면 캐리어 플랜도 넣어두시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앞서 강의하실 때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본 취업 시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그 영어라는 그게 토익 한 650점이 예전에는 그 기준으로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한 대기업에 한 700, 한 30, 50점대면은 거의 클리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구되는 그 영어 그 능력치에 비해서 일본이 조금 낮은 편이고 더욱이 그 해외 취업 관련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일본어가 굉장히 능숙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높다 한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기대치는 그다지 높지 않아요. 영어보다는 일본어 잘하는 사람 뽑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영어가 990점대. 근데 일본어는 N2, N3.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간 경쟁력에서 밀리는 경향이죠. 네, 다음으로는 현재 일본 내에서 외국인 취업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외국인 취업에 관해서는 그 채용 의지 자체는 거의 변하지 않다고 봐요. 단지 채용을 하고 싶은데 채용 여력이 저하되어 있는 기업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호텔 업계, 그 다음에 요식 업계, 서비스 업계라든지 이건 채용을 하고 싶은데 그 기업 여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기업, 대기업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올해도 얼마 정도 채용을 하려고 해. 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일본 내에서 코로나 독구주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더 이익이 그 우리에게 매출이 높아진 그런 분야가 있어요. 이런 데는 조금 더 활발하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슈퍼라든가 약간 소매점 이런 분야를 소지하는 기업들은 약간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업의 특성적으로는 한 단계 더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그런 그런 욕심을 내는 기업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98% 모두 내정을 한 3, 4개 받았는데 요즘에는 내정률이 낮아지니까 조금 더 좋은 인재가 우리 기업에 엔트리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에서 기술 면접은 별도로 보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기술 면접이라는 게 그 여러 분야마다 약간 틀린 것 같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제출을 하라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제조의 경우는 면접 자체가 그 기술계는 면접관이 틀려요. 1차부터 거의. 그래서 기술 면접을 하는 분들은 그쪽 분야, 그래서 그쪽 기술직에서 뽑으려는 그 부장님이 마지막에 나오고, 그 전에는 그 밑에서 이제 채용하는 분들도 다 기술적인 면을 계속 질문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면접을 보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과 다른 일본만의 회사 분위기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어요. 회사 분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크게 여러 가지 정신고용이나 그런 일본의 그 애사 정신을 그런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이랑 그렇게 또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그 한국보다는 약간 수직적인 수직적인 면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일본은 그 상이라는 게 이름 뒤에 이제 붙여서 부르는 그게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직책을 떼고 무슨 상이라고 이름 뒤에 상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많이 수직적인 분위기가 완화돼서 약간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취업이나 생활 관련해서 주의사항 등 조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그 취업 업무를 계속 해왔는데 정말 좋은 기업에 들어가셨는데 모두가 다 들어가고 싶은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원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셨는데 한 3년 정도 되시면 이제 퇴직하시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라든가 뭔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어요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중단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안타깝고 예를 들어서 원하는 바를 다 충족을 하시고서 귀국을 하시거나 바꾸시거나 하시는 건 괜찮은데 뭔가 아쉬움이 남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만두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 중장기 플랜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본이 그렇게 쉬운, 쉬운 생활하는 나라가 아니라 여기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업무 관련해서도 힘든 것도 많고, 또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게 그렇게 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단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실 때 3년 후에나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어떻게 할 거다라든지 목표를 세워두시고 그 이상에 맞는 곳으로 계속 발돋움해 나가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전 질문은 이제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Q&A 답변 게시판을 보면서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IT 관련의 경우 정보 처리 기사를 가지고 있고 경력이 있으면 고졸도 가능하실까요? 고졸. 예,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IT 관련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고졸이시면은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때가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대 전문대학을 졸업하시고 IT 관련 정보 처리 기사를 소지를 하시면은 취업이 되세요. 네, 고졸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관광 관련해서 여행 가이드 등 관련 직종은 일본에서 취업 비자를 받고 일을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지 질문 주셨어요.
네, 비자에 관해서는 제가 행정소사가 아니라서 뭐 이렇게 딱 규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일본 관련 여행 가이드 관련 직종도 비자를 받으실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하느냐는 본인의 그 사내에서 이제 조정에 따라 틀리니까 예를 들어서 뭐 HIS라든가 뭐 그쵸, 벤투어라든가 그런 뭐 하는 투어도 괜찮고요. 네, 그런 곳에 이제 취업 비자 받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전망 자체는 지금 올해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해외라든가 국내 여행이 조금 더 활발해지는 시기면은 조금 더 전망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으로는 취업 비자라기보다는 조금 창업 쪽으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창업 활동 희망 시에 가능한 비자가 있는지, 그리고 무술이나 피트니스 현지 시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월세나 월 생활비에 대해서 문의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네, 영어만 가능한 상황이신데 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정말 많으시네요.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선 일본에서 창업 활동이라든지 기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진국구 비자가 아니라 그 경영 비자를 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 비자를 따시고 경영 비자를 따기 위해서는 그 외주 기업이라든가 그런 일본에 500만 엔 이상의 그 자본을 넣고 그다음에 기업을 설립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코트라에서 아마 지원을 주시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창업 이런 분야는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술, 피트니스의 현지 시장성으로는 이것도 지금 현재상으로는 피트니스가 지금 경계 발령으로 인해서 그 긴급 사태 선언으로 인해서 지금 다 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트니스 현지 사장은 지금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월세와 월 생활비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도쿄 같은 경우에는 월세의 원룸이라고 보시면 한 10만 엔 이하, 한 8만 엔의 전후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원룸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가 한 8만 엔 전후로 갖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생활비는 생활하시는 분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많이 틀리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본이 한 달 급여가 23만 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세금이 빠지고 나면 한 20만 엔 이하 정도, 20만 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20만 엔으로 그 생활비랑 그 다음에 집세를 다 내시면은 한 2, 3만 엔밖에 수중에 남지 않는다고 통계가 나와서 그래서 그 정도 한 20만 엔 정도로 달에 평균 한 사람의 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만 가능한 상황이면은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 일본 자체가 영어에 굉장히 를 어려워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영어로 만약에 그 대화를 하실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시거나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신졸자 채용은 졸업 후 몇 년까지 가능한지 혹시 정해져 있는지 질문 음, 음. 주셨어요. 네. 이거는 신졸 채용이라는 거는 아직 졸업하지 않은 분들을 신卒 사유라고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을 한 분들은 기졸자. 그 다음에 2, 3년 정도까지는 다이니 신卒, 제2신졸. 그 다음에 이 제2신졸에는 한 번 그 입사를 해서 1년 정도에 단기간에 그만두신 분들이 재취업할 시에도 다이니 신소츠, 제2신졸이라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제2신졸 환영 뭐 이렇게 공표를 한다던가 공지를 낸다던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중도 채용이나 경력직 관련해서 전반적인 상황이나 도움될 만한 사이트나 담당자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네. 중도 채용 경력직 관련해서 이 해외에서 직접 지금 해외에 계신지 아니면 일본 내에 계신지에 따라서도 조금 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구인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보시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조어 관련해서 하는 리꾸나비 마이나비가 같이 하는 그 캐리어 사이트가 또 따로 있어요. 경력직 사이트. 그다음에
아까 제가 그 신졸자도 그 오퍼 형식이 요즘에 유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즈리치라고 하는 곳이 그 중도 채용이라든지 특히 헤드헌팅 관련해서 정말 우수한 사람, 어필해서 그 한 명씩 사람, 그, 서포트하는 분들이 붙는 것으로는 비즈리치가 요즘에 굉장히 일본 내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뭐, 네. 네, 이것을 가지고 배우자분. 있다가 네, 네. 한국으로 오면서 완전 기죽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혹시 네, 답변 가능할까요? 음, 제가 읽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일본인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여기 계셨다가 한국으로 완전 귀국을 했는데 비자를 다시 신청하시는 문제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비자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귀국하고 다시 해외 나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자를 신청을 하시고 허가를 받으시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력서에 취미나 특기를 작성할 때 업무나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취미를 작성하는 게 음, 좋다고 하는데 그런 네. 취미가 없으면 지어서라도 해야 되는지 음. 여쭈시네요. 음, 이거는, 뭐, 될 수 있으면 직종과 연관해서 있는 취미를 작성하시면 좋겠지만, 취미가 없다면 지어서 내지 않으셔도 돼요. 지어서 내지 않는 게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뭐 얻고 있고, 어떤 것이 굉장히 재밌고, 거기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좋아한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네, 정리를 잘 하셔서 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미 때문에 그 면접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감사합니다. 일본으로 조기 취업, 학년 말에 취업하는 게 준비가 유리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음. 일본으로 조기 취업 준비가 유리한 편인지 궁금합니다. 일본어로 조기 취업. 무슨 학기가 말씀인지 잘 끝나기, 모르겠어요. 졸업 전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유리한 어, 편인지, 네, 물으시는 것 같아요. 아, 일본에서는 그 학교를 졸업하지 않는 이상은 취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선 비자를 취득하실 때에는 졸업 예정 증명서라든가 그다음에 학점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졸업하시기 전에 취업을 할 수는 없으세요. 대신에 그 내정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것이 3학년 때부터 내정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정이라는 거, 취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졸업하기 전에 취업 활동을 활발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대학을 다니면서 일본으로 인턴을 갈 수 있는지 질문 주셨어요. 네, 인턴십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그렇게 장기 인턴십은 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하루 인턴십이라든가 한 2, 3일, 길어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인턴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몇 달간 인턴십이 지속된다라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아주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인턴십을 할 경우에도 8월이나 9월, 제일 많은 게 9월 초, 일본은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가 그 여름방학이라서 그 시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시기에 맞춘 인턴십을 실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이시면 여름방학을 사용하시거나 겨울방학을 사용하셔서 인턴십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질문은 약간은 중복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 졸업생의 경우 휴학 등의 이유로 졸업이 늦는 경우가 많은데 신졸 일괄 채용이 일반적으로 나이 차이나 나이가 얼마나 일본에서 중요한지 궁금하고요. 음, 그리고 30 이하로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에서의 나이 기준인지도 궁금하다고 답변 음, 주셨습니다. 질문 네. 주셨습니다. 네. 그 한국에서는 그 휴학 등의 이유도 있지만 우선 군대 복무 관련해서 2년 정도라든지 뭐 크게는 길게는 한 3년 정도 뭐 차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일본 기업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25, 만 기준으로 25, 26세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다. 스타트가 그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있고 여자분들도 이제 똑같이 한국에서는 휴학이나든지 중간에 잠깐 쉬고 그 사이에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자격증 취득을 한다거나 유학을 간다는 게 굉장히 많이 번번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에서 신줄 일괄은 보통 정말로 만 22살 뭐 이렇게 일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 일본인과는 약간 그 구분 지어서 해외의 인재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떤 기업이 어떤 인재를 뽑는지는 그때마다도 틀리고 어떤 기업이 채용을 할지에는 때에 따라서도 틀리고 정말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이런 건 아닌데 단지 내가 예를 들어 30에 A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N1, N2, 그 다음에 영어는 몇 점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26, 25, 24. 이래서 같은 동등한 기준의 그 인재이다. 할 때는 난이도가 좀 젊은 분이 조금 낮아요. 왜냐면은 기업이 이 인재를 뽑아서 장기 근속을 하기 위해서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래 근무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좀 마이너스적이네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런데 안 되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20몇 살인 분이랑 30이신 분이 같이 경쟁을 하신다면 경쟁 구도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 기업에 가고 싶어하는 지원 지망 동기라든가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어필을 충분히 하시면 이쪽이 더 강하겠죠. 나이만 가지고서 정말 100% 똑같이 모든 조건을 똑같이 놓고 나이만 할 경우에는 장기 근속을 위해서 오래 근속할 분을 뽑겠지만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고 지원 동기가 틀릴 경우에는 충분히 경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래 질문도 약간 나이랑 비슷한 네. 질문인데요. 예. 34세 이상으로는 취업 난이도가 좀 높다고 하셨는데 경력자의 경우에는 어떤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인재회사로 와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력자의 경우는 나이에 상관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이 35세 이상이라는 것도 경력자에게 해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관리직이라든가 이런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스테이지의 경우는 40세, 40 중반 이런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세요. 경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경력직이라도 35세 이상이 조금 어려울 경우는 뭐냐면은 실무자, 약간 우리나라로 말하면 계장, 약간 사원 단계라고 봐야 되나요? 경력이 있더라도 약간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매니지먼트를 당한 그런 그런 분이시라면은 약간 35세에도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전직 활동을 할 때는 보통 35세를 넘지 않는 시기에 조금 활발하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본 교환학생 경험 1년과 일본 워킹홀리데이 경험이 1년이 있으신데요. 혹시 이런 경험들이 면접 때 어떤 질문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교환학생의 경우는 분명히 어떤 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하셨는가를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얻었나를 만약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워킹홀리데이는 일본 교환학생이 전인가 후인가에 따라서도 틀릴 것 같은데 왜 교환학생을 하고 또 다시 워킹홀리데이를 했는지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분명히 들어오고 워킹홀리데이에서는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어 능력 시험이 작년에 연속으로 취소가 돼서 좀 취득이 미뤄진 상황인데요. 혹시 다른 자격으로 대체할 만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자격증이 취업에 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어 능력 시험 몇 급이라고 적는 것이 제일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해외 채용을 많이 해본 기업은 우선
그 원하는 그 기준을 보고 서류 커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 뭐 1급 수준이 아니면 우리는 다 커팅이야 하는 기업도 분명히 있어서 적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에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어느 정도 아세요. 근데 또 모르는 기업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그 이력서에 일본어 능력 시험 1급 준비 중이라던가 뭔가 2급 준비 중이라던가 아니면 능력의 준함이라던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약간 중남 쪽이 좀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능력 시험이 취소가 되어서 뭐 자격 취득이 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쓰시는 게 안타까운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지 않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할 만한 자격증은 언어계는 그다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일본어 같은 거 있긴 한데 그 비즈니스 일본어는 약간 사회인 대상으로 하는 거고 기업 자체는 약간 그 뭐 N1, N2 뭐 이렇게 딱 머리에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말씀드린 쓰는 방법이 제일 그나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스페인어와 영어 영문 전공 중인데 혹시 전공을 살려서 일본에서 일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제일 그러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이력서를 보시면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제가 좀 생각하는 분들인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지 스페인은 정말 광범위해서 어떤 영역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언어를 살려서 하고 싶다고 굳이 규정을 하신다면은 뭐 호텔이라든가 그런 인바운드를 통해서 외국인과 소통을 해야 되는 업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은 언어 능력을 살려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일본 호텔 취업을 하고 싶은데 토익 점수가 없어도 이력서가 지원 가능할까요? 네, 토익 점수가 없으셔도 이력서는 전혀 지원하시는 문제가 없으시고 대신에 일본어 정말 잘한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분이시니까 분명히 한국어도 다 네이티브야. 그다음에 나 이 다른 여러 호텔이 있는데 너네 호텔에서 일하고 싶어. 이거를 지원 동기로 쓰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취업 시에 대부분 외국인 기숙사를 제공할까요? 대부분은 또 아니에요. 그 기숙사를 제공하는 분야도 또 기숙사라고 해야 되나요? 기숙사 뜻 아니고 기숙사라든지 무슨 가리아게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기업이 대신에 그 계약을 하고 방을 빌려주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야칭, 그다음 집값 보조를 해주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본 기업에서는 그 거주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라든 어떤 항목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지 그 기숙사를 운영을 해서 그 기숙사를 회사가 전체로 그거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취업도 JLPT 취득 날짜가 2년 이내에 따야 된다든지 하는 제한이 있을까요? 작년 시험이 모두 취소되어서 2년을 넘긴 상황인데요. 원래 네, 이 부분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것도 그 2년 제한이 있어서 다시 취득을 하신다는 분들도 가끔 뵙는데 그렇게 기업은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3년 전에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분이 3년 전에 취득을 했으니까 분명 지금 더 잘하겠지라든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이분의 그 현재 능력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체능 쪽이나 PD 쪽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공이 예체능 쪽이어서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답변 가능하실까요? PD랑 예체능이 조금
제 이미지랑 조금 분야가 완전히 틀린데요. 죄송해요. PD는 방송 분야 아닌가요? 맞나요? 맞으신가요? 네. 우선은 네, 방송 분야는 굉장히 그 난이도가 높으세요. 그다음에 상사의 버금가게 그 방송은 조금 폐쇄된 그런 업계라서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체능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전공이 예체능이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범위가 너무 넓으셔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너무 궁금하실 경우에는 끝나시고 질문으로 좀 상세한 정보 주시면은 제가 그 확인할 수 있는 한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업에선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기업도 대학교를 봐요. 그다음에 해외 기업이라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 세계 그 대학교 랭킹이라든가 이런 리스트를 보고서 거기에서 몇 위 정도 하는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사가 채용하는 일본 기업의 다른 랭킹이랑 비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에 오는 일본에서라면 어떤 학교에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를 조언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채용을 하는데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를 하는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트라든지 랭킹이 없는 대학교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스카이 대학이라든가 뭔가 성공대라든가 뭐 그 특정 그런 정말로 세계에서 그 랭킹 순위로 나와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일본 기업은 그렇구나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덤덤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맨 첫 번째 질문 주셨던 분인데 고졸이지만 일본에서 전 직장이 IT 관련 회사 하셨고요. IT 경력이 5년이시고 정보 처리 기사랑 일본 응용 정보 기술자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일본에서 그 전 직장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본에 계실 경우에는 아마 그대로 이제 전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미 그 IT 관련 회사에 다니셨고 거기에서 이제 비자를 받으셨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이제 이어서 전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한국으로 귀국하셨을 경우에는 이거는 한번 행정조사를 통해서 상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인턴을 가려면 어떤 방법이 주로 있을까요? 인턴십은 그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그 기업에 가서 하는 인턴십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인터넷으로 하루 체험이라든가 뭐 이틀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꾸나비나 마이나비에다가 인턴십 온라인 이렇게 치시고서 엔터를 누르시면 쫙 기업이 나와요. 거기를 보시면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설명의 종료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이제 질문은 딱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고야 지역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데 구인을 많이 하는 편일까요? 네, 이거는 나고야가 실은 동경에 이어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은 제2의 도시예요. 그래서 저는 오사카에 있지만 오사카가 2위가 아니라 나고야가 2위랍니다. 근데 오사카랑 나고야는 약간 근소차라고 보실 수 있고요. 나고야 지역이 왜 구인이 많은가 하면은 거기는 이제 자동차 관련이라든가 한 그런 제조 쪽에 그 좋은 회사가 많이 있어서 채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대신에 그렇다는 뜻은 그러니까 문과 계열보다는 제조 계열이라서 제조의 이제 기술직 관련으로 많이 구인이 나오고 있는 편이라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설명회는 종료하려고 하고요. 모두 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이제 참석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족도 조사 링크가 이제 곧 문자로 도착할 텐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해외 취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문 상담이나 온라인 상담으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월드잡 플러스에서 사전 예약 후에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좋은 설명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애써주신 강연자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